똥기저귀 가라는 며느리는 빈손, 시어머니의 소름 돋는 가짜 치매 연극.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10년입니다. 강산도 변한다는 그 10년 동안 하루에도 12번씩 벽에 똥칠을 하고 며느리 머리채를 휘어잡던 치매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 분위기요? 슬픔보다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왜냐고요? 바로 서울 알짜배기 땅과 5층짜리 상가 건물 합쳐서 100억 원이 넘는 유산이 걸려 있었거든요. 평생 코빼기도 안 비치던 시누이와 남편은 눈물 콧물 쏟으며 효자 효녀 노릇을 하고 있고, 정작 10년 동안 똥기저귀를 갈아낸 며느리는 구석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은 양복을 입은 변호사가 들어와 유언장을 펼칩니다. 본인 박말수는 전 재산을 며느리 김지은에게 상속하며 아들과 딸에게는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는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그런데 진짜 반전은 유언장이 아니었습니다. 변호사가 빔 프로젝터로 틀어준 영상 속에서 방금 전까지 관 속에 누워있던 시어머니가 멀쩡한 얼굴로 걸어 나와 카메라를 보며 씩 웃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놀랐냐? 나 사실 하나도 안 미쳤었다.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저 집안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시어머니는 왜 멀쩡한 정신을 숨기고 며느리에게 그토록 모진 가짜 치매 연극을 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기막힌 100억 유산 전쟁의 전말을 공개합니다. 이야기는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주인공 지은 씨는 평범한 전업주부였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부장, 시누이는 강남에 사는 사모님이었죠. 시어머니 박 여사가 어느 날 갑자기 냉장고에 신발을 넣기 시작하면서 지옥문이 열렸습니다. 병원 진단은 알츠하이머. 그것도 아주 폭력적인 성향을 동반한 치매였습니다. 당연하다는 듯이 가족회의가 열렸죠. 말이 가족회의지. 사실상 며느리 희생 강요회의였습니다. 시누이의 말본새 좀 보세요. 옳게. 언니는 사업하느라 바쁘고 오빠는 바깥일 하잖아. 집에 있는 올케가 좀 봐. 어머니 재산도 좀 있는데 나중에 섭섭지 않게 해주겠지. 그 섭섭지 않게라는 말 한마디 믿고 지은 씨는 시어머니를 모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첫날부터 박 여사는 지은 씨가 차린 아침상을 단칼에 엎어버렸습니다. 국그릇이 바닥에 깨지고 반찬이 사방에 튀었죠. 지은 씨가 황급히 치우려고 하자 박 여사는 지은 씨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인연이 내 밥에 독을 탔다. 날 죽이려고 하는 거야. 지은 씨는 그날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건 내가 생각했던 돌봄의 차원이 아니구나. 이건 전쟁이구나.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밤마다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가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 짐을 싸기 시작했죠. 옷장을 열어 옷을 전부 꺼내고 서랍을 뒤져 서류를 찍고 화장대에 화장품을 바닥에 쏟아부었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으로 가서 간장통을 들고 거실 소파에 쏟아부었습니다. 고춧가루를 뿌리고 설탕을 흩뿌렸죠. 지은 씨가 황급히 말리려 하면 박 여사는 힘껏 지은 씨를 밀쳐냈습니다. 넌 누구야? 내 집에 왜 있어? 도둑이야, 도둑! 지은 씨는 매일 밤 2시간도 채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을 붙이려고 하면 박 여사가 또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라 한길을 열어두고 자야 했거든요. 참 이상하죠? 효도는 셀프라는데 왜 꼭 아픈 부모 수발은 며느리의 몫이 되는 걸까요? 이 나라 며느리들은 결혼할 때 시부모 간병 의무 계약서라도 쓰고 들어오는 걸까요? 남편이라는 작자는 퇴근하면 피곤하다며 방문 걸어 잠그고 자버리고, 시누이는 한 달에 한 번 와서 엄마 얼굴이 왜 이렇게 상했어? 올케가 밥 안 줘? 라며 엄장만 지릅니다. 지은 씨가 보살이 따로 없습니다. 3개월쯤 지났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됐습니다. 박 여사의 폭력성이 점점 심해진 겁니다. 어느 날 지은 씨가 박 여사의 머리를 감겨드리려고 하자 박 여사는 갑자기 지은 씨의 머리채를 움켜쥐었습니다. 힘이 얼마나 센지 지은 씨는 비명을 지르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박 여사는 그대로 지은 씨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욕설을 퍼부었죠. 지은 씨의 두피에서 피가 날 정도였습니다. 남편 성훈 씨가 뒤늦게 달려와 박 여사를 떼어냈지만 그가 지은 씨에게 한 말은 위로가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조심성이 없으니까 그렇지.
엄마가 예민하신 걸 알면서 왜 자꾸 건드려? 지은 씨는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혼자 욕실에서 울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것은 똥 문제였습니다. 박 여사는 점점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게 됐습니다. 기저귀를 채워드려도 스스로 벗어던지고 배변을 본 후에는 그것을 손으로 만지작거리다가 벽에 문지르기 시작했죠. 처음엔 지은 씨도 차마 손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역겨웠거든요. 하지만 누군가는 해야 했습니다. 남편은 코를 막고 밖으로 나가버렸고 시누이는 전화로 요양보호사 불러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지은 씨는 결국 고무장갑을 끼고 눈물을 흘리며 박 여사가 묻힌 벽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도 서너 번씩 이 일을 반복했죠. 더 끔찍한 건 박 여사가 그런 지은 씨를 보며 킥킥 웃기도 했다는 겁니다. 마치 재미있는 놀이라도 하는 것처럼요. 1년이 지나자 지은 씨의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55kg이었던 체중이 45kg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탈모가 시작됐고 손톱은 부러지기 일쑤였죠. 거울을 보면 낯선 사람이 보였습니다. 눈 밑은 시커멓게 그늘이 졌고 볼은 푹 꺼졌습니다. 겨우 30대 후반인데 50대처럼 보였죠. 병원에 가니 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항우울제를 처방받았지만 약을 먹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박 여사 돌보느라요.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약속을 잡아도 박 여사 때문에 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몇 번 약속을 어기다 보니 친구들도 연락을 안 하게 됐죠. 지은 씨는 점점 세상과 단절됐습니다. 하루 종일 박 여사와 단둘이 집에 갇혀 욕설을 듣고 폭력을 당하고 똥을 치우는 게 전부였습니다. 가끔 지은 씨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고 사는 걸까? 이게 사는 건가?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디선가 지은 씨 같은 며느리들이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희생, 보상도 없는 헌신. 그런데 정작 가족들은 그걸 당연한 일로 여깁니다. 왜일까요? 왜 며느리의 고통은 늘 투명인간 취급을 받는 걸까요? 이건 단순히 한 집안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사회 전체가 며느리에게 강요하는 보이지 않는 폭력입니다. 그럼에도 지은 씨가 버틴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누이가 했던 그 말, 나중에 섭섭지 않게 해주겠지라는 말이 마음 한구석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10년만 참자.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그래도 뭔가 남겠지. 이 고생이 헛되지는 않겠지. 하지만 지은 씨는 몰랐습니다. 그 10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그리고 그 끝에 어떤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지를. 5년이 지났을 때 지은 씨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박 여사가 또 벽에 배변을 문지르고 있는 걸 보자 지은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왜 저한테만 이러세요? 그런데 그 순간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조용해진 겁니다. 마치 지은 씨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 손을 멈추고 지은 씨를 내려다봤죠. 그 눈빛이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텅 빈 눈이 아니라 뭔가를 생각하고 있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순간이었고 곧 박 여사는 다시 제정신이 아닌 듯 중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1년, 2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이 흘렀습니다. 지은 씨의 청춘은 똥기저귀와 욕설 속에 파묻혀 사라져버렸습니다. 10년 차가 됐을 때 지은 씨는 이미 모든 감정이 무뎌진 상태였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심지어 희망도 느껴지지 않았죠. 그저 기계처럼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박 여사를 씻기고 밥을 먹이고 기저귀를 갈고 벽을 닦고 또 씻기고 하루하루가 똑같이 반복됐습니다. 지은 씨는 가끔 생각했습니다. 내가 먼저 죽을까? 어머니가 먼저 가실까? 지은 씨가 이렇게 고생하는 동안 아들과 딸은 뭘 했을까요? 박 여사의 치매가 깊어질수록 이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엄마의 재산뿐이었습니다. 박 여사는 젊어서 시장통에서 국밥 장사를 하며 악착같이 돈을 모아 강남에 5층짜리 건물을 올린 말 그대로 알부자였거든요. 하지만 치매에 걸리면서 성년 후견인 지적 문제로 재산이 묶여버렸습니다. 시누이 미희 씨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어머니를 보러 왔습니다. 하지만 그건 안부를 묻기 위함이 아니었죠. 오자마자
하는 일이 집안을 뒤지는 것이었습니다. 엄마가 정신이 오락가락해서 통장을 어디 숨겼는지 모른다. 미희 씨는 안방 장롱부터 시작해 서랍, 옷장, 심지어 지은 씨의 화장대까지 뒤집어 엎었습니다. 지은 씨가 언니 그건 제 물건인데요 라고 말하면 미희 씨는 코웃음을 쳤죠. 올케가 꼽을 친 거 아니야? 어머니 통장이 갑자기 사라질 리가 없잖아. 도둑 취급이었습니다. 10년 동안 똥 치우며 헌신한 며느리를 재산을 노리는 도둑으로 몰아붙인 겁니다. 어느 날은 미희 씨가 자물쇠 따는 도구까지 들고 왔습니다. 박 여사의 안방에 있는 오래된 금고를 열겠다는 거였죠. 지은 씨가 말렸습니다. 언니, 그건 어머니 허락 없이 열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희 씨는 비웃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정신이 있어? 내가 딸인데 내가 열어서 뭐가 문제야. 결국 금고는 열렸지만 안에는 오래된 사진첩과 편지 뭉치밖에 없었습니다. 미희 씨는 실망한 표정으로 그것들을 바닥에 내팽개치고 갔죠. 지은 씨는 바닥에 흩어진 박 여사의 추억들을 주워 담으며 또 한 번 눈물을 삼켰습니다. 남편 성훈 씨는 더했습니다. 겉으로는 엄마 모시느라 고생한다고 말했지만 속내는 달랐죠. 어느 날 성훈 씨가 지은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무슨 심각한 얘기가 있는 것처럼요. 여보, 사실은 내가 지금 사업 자금이 좀 필요해. 당신 명의로 대출 좀 받아줄 수 있어? 지은 씨는 놀랐습니다. 무슨 사업이요? 회사 다니잖아요. 성훈 씨는 대답을 얼버무렸습니다. 그게 친구랑 같이 하는 건데 나중에 크게 될 거야. 엄마 건물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는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당신이 좀 도와줘야지. 지은 씨는 거절했습니다. 자신의 신용을 걸고 대출을 받을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자 성훈 씨의 태도가 돌변했습니다. 당신 지금 나한테 이러는 거야? 우리 엄마 10년 모신 게 그렇게 대단해? 그거 다 당연한 거고 이제 당신이 우리 집안에 기여를 해야 할 때 아니야? 지은 씨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한테 나는 아내가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 간병인이었구나. 그 후로 성훈 씨의 압박은 더 심해졌습니다. 틈만 나면 어머니 재산 이야기를 꺼냈죠. 여보, 엄마가 정신이 잠깐 돌아오실 때가 있잖아. 그때 도장 좀 받아봐. 그냥 명의만 우리 앞으로 바꿔놓으면 나중에 편하잖아. 지은 씨는 경악했습니다. 그건 사기잖아요. 어머니 정신이 온전하지 않으신데 어떻게 그런 거래요? 성훈 씨는 짜증을 냈습니다. 아, 답답해. 당신은 왜 그렇게 융통성이 없어? 누나도 똑같은 생각이야. 엄마 재산 그냥 묶어두면 나중에 세금만 왕창 나와. 미리미리 정리해야 한다고. 지은 씨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들과 딸이 이미 작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어머니가 건강하실 땐 1년에 한두 번도 안 보던 자식들이 어머니가 치매에 걸리자 갑자기 효자 효녀가 됩니다. 물론 진짜 어머니가 걱정돼서가 아니라 어머니의 재산이 걱정돼서죠. 이게 바로 우리 사회의 민낯입니다. 부모는 재산 분배기, 며느리는 무료 간병인. 참 아름다운 가족 문화 아닙니까? 그 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혔던 사건이 있습니다. 어느 날 미희 씨가 명품백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루이비통 최신 제품이었죠. 미희 씨는 그걸 박 여사 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엄마, 이거 봐. 내 친구네 엄마는 며느리 고생한다고 차도 사준다는데 엄마는 올케한테 뭐 해준 거 있어? 순간 지은 씨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저 사람이 뭐라고 한 거지? 미희 씨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정신 좀 차려. 올케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집도 한 채 사주고 용돈도 좀 주고 그래야지. 엄마 재산 많잖아. 지은 씨는 그 자리에서 입을 다물 수가 없었습니다. 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제가 어머니 재산 노리고 모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희 씨는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야. 솔직히 올케도 나중에 뭐 떨어질 거 생각하고 하는 거잖아. 우리 다 아는데 뭘. 지은 씨는 그날 처음으로 시누이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가세요. 당장 나가라고요. 미희 씨는 코웃음을 치며 나갔지만 그 순간 박 여사가 미희 씨에게 먹던 호박죽을 뱉어버렸습니다. 미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에 뜨거운 호박죽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죠. 엄마, 미쳤어? 지금 나한테 뭐 하는 거야? 박 여사는 아무 표정 없이 미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뭔가 이상했습니다. 치매 환자의 눈이 아니라 명확한 의지가 담긴 눈이었죠.
미희 씨는 화장실로 달려가 얼굴을 씻으며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아, 진짜 왜 이렇게 더러워. 올케, 엄마 좀 제대로 관리해. 이게 뭐야. 지은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박 여사를 바라봤죠. 박 여사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지만 지은 씨는 느꼈습니다. 저 행동이 단순한 치매 증상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고. 아이고, 속이 다 시원하네요. 비록 치매 증상이라지만 박 여사의 본능이 저 못돼 먹은 딸년을 알아본 거 아닐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심을 해봐야 합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난폭하던 박 여사가 며느리 지은 씨가 엉엉 울면서 하소연할 때면 아주 가끔 묘하게 조용해지더라는 겁니다. 마치 그 울음소리를 듣고 있는 것처럼요. 8년 차쯤 됐을 때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아예 노골적으로 재산분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두 남매가 지은 씨를 불러 앉혔습니다. 마치 회의하듯이요. 미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올케,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엄마 이제 얼마 못 사실 것 같아. 미리 재산 정리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은 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언니, 어머니 아직 살아계신데 무슨 그런 말씀을. 성훈 씨가 끼어들었습니다. 여보, 현실을 봐야지. 엄마 상태 당신이 제일 잘 알잖아. 우리가 미리 계획을 세워놔야 나중에 문제 안 생겨. 미희 씨가 덧붙였습니다. 건물은 반반 나누고 땅은 오빠가 갖고 예금은 내가 가져갈게. 올케한테는 집 정도는 줄 수 있지. 지은 씨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들은 진작부터 나를 계산해서 빼놓고 있었구나. 그날 밤 지은 씨는 박 여사의 방에서 홀로 울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고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내가 뭘 바라고 이러고 사는 걸까? 정말 나중에 뭐라도 남을까? 하지만 지은 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 왔는데 끝까지 가보자는 심정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지은 씨는 박 여사를 미워할 수가 없었습니다. 치매에 걸려 고통받는 노인을 아무리 힘들어도 미워할 수는 없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박 여사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거죠.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겼지만 의사는 고개를 저었죠. 이제 며칠 안 남으셨습니다. 가족분들 불러 마지막 인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가족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유산 상속인들이 모였죠. 성훈 씨와 미희 씨는 병실 밖 복도에서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은 씨에게는 들리지 않게요. 오빠, 유언장은 없지? 엄마가 치매인데 유언장을 쓸 리가 없잖아. 당연하지. 그럼 법정 상속이니까 우리 둘이 반반이야. 그럼 올케는? 올케? 올케가 뭔데? 상속인도 아니잖아. 나중에 집 하나 정도 줘도 감지덕지 할 거야. 두 남매는 이미 박 여사의 재산을 나눠 가진 상태였습니다. 물론 머릿속으로만요. 그런데 그날 오후 낯선 남자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죠.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박말순 여사님의 법률 대리인입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서로 얼굴을 마주봤습니다. 법률 대리인? 엄마가 언제 변호사를 선임한 거지? 변호사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3년 전에 저를 찾아오셔서 유언장 작성과 재산 관리를 부탁하셨습니다. 미희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치매인데 무슨 유언장을 써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있어요? 변호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효력이 있습니다. 당시 박 여사님은 정신이 온전하신 상태였고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도 함께 첨부되어 있습니다. 오, 이거 뭔가 심상치 않은데요. 3년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다고요? 그럼 박 여사가 치매에 걸린 지 7년 차였을 때인데 그때 정신이 온전했다고요? 여러분, 이제 슬슬 감이 오시나요?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변호사가 다녀간 후 병실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불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밤이 깊어갔습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피곤하다며 호텔로 가버렸습니다. 병실에는 지은 씨와 박 여사 단둘만 남았죠. 지은 씨는 박 여사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앙상한 손이었습니다. 10년 전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죠. 지은 씨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왜 저한테만 그러셨는지,
왜 저를 그렇게 미워하셨는지 아직도 모르겠어요. 지은 씨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어머니를 미워할 수는 없더라고요. 치매에 걸려서 그러신 거잖아요. 어머니도 원하신 게 아니잖아요. 지은 씨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그냥 인정받고 싶었어요. 제가 10년 동안 한 게 헛되지 않았다는 걸, 어머니가 저를 조금이라도 생각해 주신다는 걸, 그게 알고 싶었어요. 그때였습니다. 혼수 상태인 줄 알았던 박 여사가 지은 씨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지은 씨는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 여사의 눈이 살짝 떠져 있었죠. 그리고 박 여사는 아주 작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미안하다. 그리고 고맙다, 내 딸아. 지은 씨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신 거지? 어머니? 어머니! 하지만 박 여사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일이 환청이었나 싶을 정도로요. 지은 씨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분명 들었습니다. 내 딸아라는 말을. 그런데 그게 무슨 의미일까? 다음날 새벽 5시 32분, 박 여사는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지은 씨는 박 여사의 손을 잡고 있었고 성훈 씨와 미희 씨는 호텔에서 부랴부랴 달려왔죠. 미희 씨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엄마! 하지만 지은 씨는 알았습니다. 저 눈물은 진짜가 아니라는 걸. 저 사람들은 슬픈 게 아니라 이제 재산을 받을 수 있다는 안도감을 느끼고 있다는 걸. 장례식은 조용하게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찾아왔죠.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상주로서 눈물을 흘리며 조문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실 겁니다. 하면서요. 반면 지은 씨는 구석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0년 동안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조문객 중 한 분이 지은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며느리분이시죠? 고생 많으셨어요. 박 여사님 모시느라 정말 고생하셨다는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지은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괜찮다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모든 조문객이 돌아간 후 드디어 그 순간이 왔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김정민 변호사가 가족들을 작은 방으로 불렀습니다. 유언 집행을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앉으십시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긴장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지은 씨는 그저 멍하니 구석에 앉아 있었죠. 변호사는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박말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이 유언장을 작성합니다. 본인의 전 재산, 즉 강남구 소재 5층 상가 건물과 서초구 소재 토지, 그리고 모든 예금과 유가증권을 며느리 김지은에게 상속합니다. 성훈 씨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뭐?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는 침착하게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아들 박성훈과 딸 박미희에게는 단돈 10원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들은 나의 자식이 아닌 재산만 노린 하이에나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됐습니다. 미희 씨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건 무효야. 엄마가 치매였는데 무슨 유언장을 써. 이건 조작이야. 성훈 씨는 지은 씨를 향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당신이 꾸민 거지? 엄마 정신 없으실 때 도장 훔쳐서 날 좋아한 거 아니야? 변호사가 손을 들어 제지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재미있어지는군요. 10년 동안 코빼기도 안 비추다가 재산 이야기만 나오면 효자 효녀 노릇하던 인간들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팝콘 준비하셨나요? 지금부터가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변호사는 말없이 노트북을 연결해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박 여사님께서 1개월 전에 촬영하신 영상입니다. 정신과 전문의 입회하에 촬영됐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날짜는 불과 한 달 전. 영상 속 배경은 박 여사의 안방이었습니다. 영상 속 박 여사는 정정한 모습으로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빛에는 총기가 가득했죠. 치매 환자의 텅 빈 눈이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명확하고 의지가 가득한 눈이었습니다. 박 여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고 있을 때쯤이면 난 죽었겠구나. 성훈이 너, 그리고 미희 너 인연, 지금 억울해서 길길이 날뛰고 있지? 장례식장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흘렀습니다. 잘 들어라. 나 박말순이 치매 아니었다.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얼어붙었습니다.
입이 떡 벌어진 채 스크린을 바라봤죠. 박 여사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10년 전 내가 가벼운 건망증으로 병원에 갔을 때의 일이다. 기억나니? 너희 둘이 병원 복도에서 작당하며 수군거리던 거 말이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나를 요양병원에 처박고 내 재산을 홀라당 벗겨먹으려고 했지. 성년 후견인 지정하고 재산관리 다 니네들이 하겠다고 엄마 정신 나갔으니까 이제 우리가 알아서 하자고 했지. 박 여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결심했다. 내가 정신줄 놓은 척하면 너희 본심이 다 나오겠구나. 그래, 한번 지켜보자. 내 자식들이 정말 나를 생각하는지 아니면 내 돈만 노리는 건지. 성훈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우리가 그런 게 아니라. 하지만 영상은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나는 연기를 했다. 치매 놓인 연기를. 처음엔 힘들더라. 멀쩡한 정신으로 헛소리를 하고 똥을 벽에 바르고 사람들한테 폭력을 휘두르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아니? 박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해야만 했다. 너희의 진짜 얼굴을 보려면 말이다. 그리고 봤지. 내가 보고 싶지 않았던 것들을 다 봤어. 성훈이 너는 내가 똥을 싸면 코를 막고 밖으로 나갔지. 더럽다고. 한 번도 내 기저귀를 갈아준 적이 없어. 그런 건 내 마누라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지? 성훈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희, 너는 더했다. 집에 올 때마다 하는 짓이 뭐였어? 내 통장 찾기, 내 재산 확인하기, 내 금고 열기. 한 번도 나를 걱정한 적이 없었어. 그저 내가 언제 죽을지, 재산이 얼마나 남았는지만 궁금했지. 미희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너희는 몰랐겠지만 나는 모든 걸 기록했다. 밤마다 너희가 잠들면 일어나서 일기를 썼어. 집안 곳곳에 설치해둔 초소형 녹음기와 CCTV로 너희의 폐악질을 모두 기록해뒀지. 변호사가 태블릿을 꺼내 화면을 보여줬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이 정리되어 있었죠. 여기 다 있습니다. 10년치 녹음 파일, 영상 파일, 그리고 박 여사님의 수기 일기까지요. 와, 이거 정말 치밀한 계획이었네요. 10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면서 모든 걸 기록했다고요?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완벽한 증거 수집 작전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진짜 어른의 지혜 아니겠습니까? 박 여사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만은 달랐다. 내 며느리 지은이었어. 지은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요. 내가 벽에 똥칠을 할 때 성훈이 너는 더럽다고 코를 막고 나갔지? 미희 너는 냄새난다고 내 방에도 안 들어왔어. 그런데 지은이는 그 더러운 걸 왼손으로 치우면서 내 엉덩이가 짓물렀다고 약을 발라주며 울더라. 친자식인 너희는 나를 짐작 취급했는데 피 한 방울 안 섞인 지은이가 나를 엄마로 대해줬어. 내가 머리채를 잡아당겨도 뺨을 때려도 욕을 해도 지은이는 다음 날이면 또 웃으며 밥을 차려왔어. 박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느 날 밤 지은이가 내 방에서 혼자 울고 있더라. 너무 힘들다고 못 견디겠다고. 그때 내가 얼마나 미안했는지 아니? 지은아, 내가 널 너무 힘들게 한 거 알아. 미안하다. 지은아, 이 못난 시어미가 미안하다. 너를 시험하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살다 보니 내 재산을 지키고 너한테 온전히 물려주려면 이 방법밖에 없었다. 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성훈이와 미희가 내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걸 알았어. 만약 내가 정신이 멀쩡한 채로 죽으면 저 녀석들이 법적 상속을 주장할 거야. 그럼 지은이는 한 푼도 받지 못해. 박 여사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치매 연기를 했던 거다. 그래야 유류분 청구권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거든. 내가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작성한 유언장이 있으니까 이제 너희는 단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 이 건물, 이 땅, 전부 내 것이다, 지은아. 이건 며느리한테 주는 게 아니라 내 진짜 딸한테 주는 내 마음이다. 영상은 박 여사가 잠든 지은 씨의 모습을 몰래 쓰다듬는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딸아, 10년 동안 고생했다. 이제 네가 편하게 살아라. 그 못난 남편하고도 헤어져. 내가 너한테 남긴 재산이면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거야. 박 여사는 카메라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성훈아, 미희야, 너희는 내 자식이 아니다. 재산만 노린 하이에나였어. 이제 잘 살아라.
빈털터리로 영상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습니다. 지은 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으로 울고 있었습니다. 10년의 고통이, 억울함이, 그리고 시어머니의 깊은 사랑이 한꺼번에 밀려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게 바로 권선징악 아니겠습니까? 10년 동안의 고통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진심은 통하는 법입니다. 박 여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며느리를 지켜봤고 그 진심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모든 재산을 물려준 겁니다. 이게 바로 진짜 사랑 아니겠습니까? 변호사가 추가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박 여사님은 3년 전부터 차근차근 준비하셨습니다. 유류분 청구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생전 증여 절차도 일부 진행하셨고요. 성훈 씨가 다시 항의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엄마가 치매였다고. 이 원장은 무효야. 변호사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박 여사님이 남기신 증거자료가 워낙 방대해서 소송하셔도 100%집니다. 그리고 변호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송 거시면 상속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제보하라는 지시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두 분이 박 여사님 명의로 빼돌린 돈들 다 기록되어 있거든요. 성훈 씨와 미희 씨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미희 씨가 지은 씨에게 매달렸습니다. 옳게, 제발, 우리도 좀, 엄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도 자식이잖아. 지은 씨는 미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은 차가웠죠. 언니, 10년 동안 언니는 저를 도둑 취급했어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지은 씨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께서 결정하신 겁니다. 저는 어머니의 뜻을 따를 뿐이에요. 완벽한 KO 승입니다. 10년 동안 며느리를 부려먹고 재산만 노리던 자식들이 결국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착하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 후 어떻게 됐냐고요? 지은 씨는 그 길로 남편 성훈 씨에게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성훈 씨는 재산 분할이라도 좀 해달라고 바짓가랑이를 잡았지만 지은 씨는 단호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건 제 재산이에요. 당신과는 상관없는 거고요. 그리고 지은 씨는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께서 당신 외도 증거, 도박 증거도 다 모아두셨더라고요. 위자료 청구 소송 진행할 겁니다. 결국 성훈 씨는 빈털터리가 됐습니다. 회사도 그만두고 친구들에게 돈을 빌려가며 연명하는 신세가 됐죠. 미희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업한다며 빌린 돈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고 그 화풀이를 오빠인 성훈에게 했습니다. 두 남매는 지금도 서로 내 탓을 하며 지지고 볶고 산다고 합니다. 내가 엄마한테 잘했어야지. 너도 마찬가지잖아 하면서요. 지은 씨는 상속받은 건물의 1층을 리모델링해서 작은 반찬 가게를 열었습니다. 생전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국밥 팔던 그 손맛을 기억하며 정성껏 반찬을 만들었죠. 형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는 무료로 반찬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가게 이름이 뭔지 아세요? 바로 말순대 부엌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10년 동안의 고통이 결국 축복으로 바뀌었습니다. 지은 씨는 경제적 자유를 얻었고 못된 남편과도 헤어졌고 자신만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진심은 통한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지은 씨는 가끔 가게 문을 닫고 시어머니의 산소를 찾아갑니다. 소주 한 잔을 올리고 조용히 말을 건넵니다. 어머니, 저 잘 살고 있어요. 어머니가 남겨주신 것들로 정말 잘 살고 있어요. 10년은 지옥 같았지만 어머니를 만나서 행복했어요. 고맙습니다, 어머니. 비록 10년은 지옥 같았지만 그 끝에서 만난 진심이 지은 씨의 남은 인생을 꽃길로 만들어 주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는 돈 때문에 가족을 버리지만 누군가는 그 돈보다 더 귀한 마음을 얻습니다. 박 여사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매 연기를 하며 고통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덕분에 진짜 딸을 찾을 수 있었죠. 지은 씨도 10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 헌신이 결국 100억이 넘는 재산과 진정한 자유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힘들게 누군가를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언젠가 그 진심이 반드시 보답받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진심은 통합니다. 반드시요. 그리고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누군가를 착취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인과응보는 반드시 옵니다. 지금까지 세월의 다락방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이 사연을 어떻게 보셨는지,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